서울의 심장부 퀀텀 리프타워의 펜트하우스 사무실은 구름 위에 떠있는 성체와도 같았다. 통유리창 너머로 펼쳐진 도시의 야경은 마치 수백만 개의 다이아몬드를 흩뿌려 놓은 듯했지만 강태환 회장의 눈에는 그저 정복한 영토의 지도처럼 보일 뿐이었다. 그의 책상 위에는 방금 체결된 수조 원 규모의 인수합병 계약서가 놓여 있었다. 언론은 그를 미다스의 손, 21세기의 기술 제왕이라 칭송하며 그의 다음 행보에 온갖 찬사를 쏟아낼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표정에는 그 어떤 감흥도 서려 있지 않았다. 성공은 그에게 공기처럼 당연한 것이었고 승리는 호흡처럼 익숙한 습관일 뿐이었다. 그는 목표를 세우고 계획하고 쟁취했다. 그 과정에서 감정은 불필요한 사치였다. 서류를 정리하던 그의 손길이 책상 가장 안쪽 서랍에서 멈췄다. 몇 년 동안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던 곳이었다. 무심코 서랍을 열자 낡은 가죽 지갑과 함께 빛바랜 사진 한 장이 모습을 드러냈다. 사진 속에는 지금보다 훨씬 젊고 근심 없이 웃고 있는 자신과 그의 전처 오서연이 있었다. 그리고 그들 품에 안겨 환하게 웃고 있는 두 아이, 민준과 하율의 모습도 보였다. 그 순간 강태환의 심장이 아주 미세하게, 거의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쿵 하고 내려앉았다. 잊고 있었다. 아니, 잊으려고 부단히 노력했던 과거의 편린이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환청처럼 귓가를 스치는 듯했다. 그는 마치 전기에 감전된 사람처럼 한동안 그 사진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강태환은 자신도 모르게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수행비서의 만류를 뿌리치고 운전기사에게 휴가를 주었다. 대신 지하 주차장 구석에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방치되어 있던 평범한 국산 세단의 키를 집어들었다. 목적지는 없었다. 그저 사진 뒤편에 희미하게 적혀있던 기억 저편으로 사라졌던 옛 주소를 내비게이션에 입력했을 뿐이다. 화려한 강남의 불빛을 뒤로하고 차는 점점 더 어둡고 낯선 풍경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최첨단 빌딩 숲은 어느새 낡고 낮은 건물들로 바뀌었고 넓게 뻗은 도로는 거미줄처럼 얽힌 좁은 골목길로 변해갔다. 차창 밖 풍경이 바뀔수록 그의 심장을 짓누르는 불안감은 점점 더 무거워졌다. 내비게이션이 목적지에 도착했음을 알렸을 때 강태환은 차 안에서 한동안 내리지 못했다. 눈앞에 펼쳐진 풍경은 그가 살아온 세계와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것이었다.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듯한 낡은 다세대 주택들, 골목마다 스며나오는 음식물 쓰레기와 곰팡이 냄새, 그리고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 드리워진 깊은 절망의 그림자. 그는 최고급 맞춤 정장과 수천만 원짜리 시계가 이곳에 얼마나 어울리지 않는지를 본능적으로 깨달았다. 잠시 후 그는 결심한 듯 차 문을 열고 낯선 골목으로 발을 들였다. 그의 구두가 축축한 바닥에 닿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그가 찾던 주소는 골목 가장 깊숙한 곳, 빛이 거의 닿지 않는 곳에 위치한 낡은 빌라의 반지하 세대였다. 창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낡은 방범창은 녹슬어 있었다. 그는 차마 문을 두드릴 용기가 나지 않았다. 자신이 이곳에 왜 왔는지, 문을 열고 마주할 광경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후에 무엇을 해야 할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다. 그저 무언가에 이끌린 듯 홀린 듯이 그곳에 서 있을 뿐이었다. 그때 끼익 하는 소름 끼치는 소리와 함께 현관문이 열렸다. 문틈으로 나온 사람은 오서연이었다. 한때 누구보다 환하게 빛났던 그녀의 얼굴은 짙은 피로와 근심으로 그늘져 있었고 어깨는 삶의 무게에 짓눌린 듯 축 늘어져 있었다. 그녀는 추운 날씨에도 얇은 카디건 하나만을 걸친 채 무언가 다급한 사람처럼 주위를 두리번거리다이내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녀는 어둠 속에 서 있는 강태환을 발견하지 못했다. 서연이 사라진 후
강태환은 열린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희미한 빛을 향해 무심코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그는 보았다. 그의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뒤흔들고 그의 심장을 갈갈이 찢어버릴 광경을. 좁고 곰팡내 나는 방 안. 낡은 이불 위에는 두 아이가 서로를 부둥켜 안은 채 누워 있었다. 그의 아들 민중과 딸 하율이었다. 아이들은 눈에 띄게 야위어 있었고 창백한 얼굴에는 생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작은 밥상 위에는 먹다 남은 감자 한 알이 전부였다. 그 순간 강태환의 머릿속에서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다. 거대한 망치로 뒤통수를 맞은 듯한 충격과 함께 숨이 멎었다. 굶주리고 있다. 그 단어가 비수처럼 그의 뇌리에 박혔다. 내 아이들이 굶주리고 있다. 그는 벽에 몸을 기댄 채 간신히 서 있었다. 다리가 후들거려 금방이라도 주저앉을 것만 같았다. 수조 원의 계약을 성사시켰을 때도, 수만 명의 직원 앞에서 연설을 할 때도 단 한 번도 떨어본 적 없던 그였다. 하지만 지금 그는 온몸을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떨고 있었다. 바로 그때 서연이 돌아왔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고 안에는 라면 몇 개가 들어있는 듯했다. 집으로 들어가려던 그녀는 마침내 어둠 속에 서 있는 낯선 실루엣을 발견하고는 경계심 가득한 눈빛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그리고 잠시 후 그 실루엣이 누구인지 깨달은 그녀의 눈이 믿을 수 없다는 듯이 크게 흔들렸다. 그들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그 어떤 말도 오가지 않았다. 서연의 눈에는 수년간 쌓인 원망과 고통, 그리고 경멸이 담겨 있었다. 그 눈빛을 마주한 순간 강태환이 애써 쌓아 올렸던 모든 것들이 산산조각 나며 무너져 내렸다. 부, 명예, 성공. 그가 평생을 바쳐 이룩한 제국이 한없이 초라하고 무의미하게 느껴졌다. 그는 괴물이었다. 자신의 성공을 위해 가장 소중한 것들을 내팽개치고 그들이 고통 속에서 죽어가도록 방치한 괴물. 그는 뒷걸음질 쳤다. 차갑고 축축한 골목의 벽에 등이 닿았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퀀텀 리프의 제왕, 감정 따위는 오래전에 삭제했다고 믿었던 남자의 돌처럼 차가운 얼굴 위로 뜨거운 무언가가 흘러내렸다. 후회의 눈물이었다. 걷잡을 수 없이 터져나온 눈물은 그의 뺨을 타고 흘러내려 더러운 골목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는 무너져 내렸다. 자신의 아이들이 굶주리고 사랑했던 여인이 지쳐 쓰러져가는 현실 앞에서 한낱 돈 많은 남자에 불과했던 억만장자는 소리 없이 오열했다. 차가운 밤 공기가 그의 폐부를 파고들었지만 그는 아무것도 느낄 수 없었다. 오직 심장을 도려내는 듯한 끔찍한 고통만이 온몸을 휘감았다. 아이들의 창백한 얼굴과 서연의 공허한 눈빛이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고 끊임없이 맴돌았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얼마나 잔인했는지를 뼈저리게 깨달았다. 성공이라는 허상에 눈이 멀어 진짜 세상을 보지 못했다. 돈이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던 오만함이 결국 자신을 파멸로 이끌었음을 인정해야만 했다. 그는 한때 자신이 세상의 왕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이 순간 그는 초라한 패배자에 불과했다. 자신의 가족 하나 지키지 못한 무능하고 비참한 남자일 뿐이었다. 그는 서연에게 그리고 아이들에게 다가가고 싶었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미안하다는 말은 너무나도 가볍고 위선적이었다.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이라고 이제부터라도 바로잡겠다는 말은 변명처럼 들릴 것이 뻔했다. 그는 그저 멀리서 고통스러운 현실을 마주한 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무력함을 곱씹을 수밖에 없었다. 서연은 더 이상 그를 쳐다보지 않았다. 그녀는 경멸과 무관심이 뒤섞인 표정으로 차갑게 몸을 돌려 집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쾅 하고 닫히는 문소리는
마치 강태환의 세상이 끝났음을 알리는 선고처럼 들렸다. 문이 닫히자 그는 완전히 혼자가 되었다. 어둡고 춥고 더러운 골목에서 그는 자신의 죄를 마주하며 하염없이 눈물을 쏟아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도시의 소음이 잦아들고 새벽의 냉기가 스며들기 시작할 무렵 강태환은 마침내 움직였다. 그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자신의 차로 돌아왔다. 최고급 가죽 시트에 몸을 뉘었지만 그 어떤 편안함도 느낄 수 없었다. 그의 머릿속은 오직 한 가지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바로잡아야 한다. 어떻게든 이 끔찍한 현실을 되돌려야만 했다. 단순히 돈을 보내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다. 지난 몇 년간의 공백과 고통을 무엇으로도 메울 수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무언가를 해야만 했다. 그것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의 남은 인생을 걸고서라도 반드시 해내야만 하는 유일한 존재의 이유가 되어버렸다. 그의 눈빛이 바뀌기 시작했다. 슬픔과 후회로 가득 찼던 눈에 차갑고 날카로운 빛이 서서히 깃들기 시작했다. 그것은 그가 비즈니스 세계에서 수많은 적들을 쓰러뜨릴 때 보였던 목표를 향해 모든 것을 불태우는 포식자의 눈빛이었다. 하지만 이번 목표는 돈이나 명예가 아니었다. 그의 가족이었다. 그리고 만약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자신의 가족을 이 지옥으로 밀어 넣었다면 그는 그 대상을 찾아내어 지옥이 무엇인지 똑똑히 보여줄 작정이었다. 강태환은 시동을 걸었다. 엔진의 굉음이 새벽의 정적을 갈랐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강태환이 아니었다. 후회의 눈물 속에서 그는 아버지가 되어야 했고 남편이 되어야 했으며 이 모든 비극의 근원을 파헤쳐 응징을 가하는 심판자가 되어야만 했다.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펜트하우스 사무실로 돌아온 그는 밤새 샤워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지만 골목길에서 스며든 절망의 냄새는 씻겨나가지 않는 듯 했다. 그는 창가에 서서 밝아오는 서울의 하늘을 바라보았다. 어젯밤까지만 해도 그의 발 아래 놓인 정복의 상징이었던 도시는 이제 그가 싸워야 할 전쟁터로 보였다. 그는 가장 신뢰하는 인물, 거의 20년 동안 자신의 곁을 지켜온 최민석 실장을 호출했다. 새벽 이른 시간이었지만 최 실장은 단 30분 만에 그의 앞에 나타났다. 최 실장은 강태환의 얼굴에 서린 전례 없는 고통과 분노를 읽고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강태환은 아무런 설명 없이 떨리는 손으로 오서연과 아이들의 이름, 그리고 어젯밤에 다녀온 주소를 건넸다. 초의 실장. 그의 목소리는 쇳소리가 섞인 채 낮게 잠겨 있었다. 지난 5년 동안 내 전처와 아이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부 알아내. 공식적인 서류, 은행 기록, 병원 진료 기록, 이웃들의 증언까지. 먼지 한 톨까지 남기지 말고 샅샅이 훑어. 그리고 내가 매달 보냈던 양육비가 왜 그들에게 전달되지 않았는지도. 이 일에는 자네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필요하다면 외부 인력을 써도 좋아. 돈은 얼마가 들어도 상관없어. 단, 절대 그들이 내가 조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서는 안 돼. 최 실장은 강태환의 눈에서 단순한 조사가 아닌 무언가를 파괴하려는 의지를 읽었다. 그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단호하게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최 실장이 사무실을 나간 후 강태환은 다시 한번 창밖을 내다보았다. 동쪽 하늘에서 붉은 태양이 떠오르고 있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희망의 빛이 아니라 피비린내 나는 복수를 예고하는 불길한 전조처럼 보였다. 강태환은 밤새 단 한숨도 자지 못했다. 그의 머릿속은 지옥 같은 현실과 끔찍한 후회로 뒤엉켜 있었다. 최민석 실장의 조사가 결과를 가져오기까지 기다릴 수 있는 성격이 아니었다. 그는 당장이라도 무언가를 해야만 했다. 그의 방식은 언제나 그랬듯 거대하고 압도적이었다.
그는 비서실을 통해 강남의 최고급 주상복합 아파트 하나를 즉시 임대했다. 아이들을 위한 최고의 교육 환경과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었다. 가구와 가전은 물론 아이들의 옷과 장난감까지 그의 지시 하나로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었다. 그는 한도 없는 신용카드와 현금 다발, 그리고 새 아파트의 키를 고급스러운 상자에 담아 가장 신중한 직원을 통해 서연에게 보냈다. 이것이 그가 아는 유일한 문제 해결 방식이었다. 돈과 자원으로 모든 불행을 덮어버리는 것. 하지만 몇 시간 뒤 그의 사무실로 돌아온 것은 그가 보냈던 상자 그대로였다. 직원은 창백한 얼굴로 고개를 숙였다. 오서연은 상자를 열어보지도 않은 채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필요 없습니다. 다시는 이런 것 보내지 마세요. 라고 말하며 돌려보냈다고 했다. 그 순간 강태환은 다시 한번 거대한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다. 그는 이해할 수 없었다. 굶주리고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받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최소한의 자존심을 버리고 현실을 택할 것이라고 그의 오만한 머리는 그렇게 판단했다. 그녀의 거절은 단순한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지난 세월 동안 그가 그녀에게 안겨준 깊은 상처와 불신이 쌓아 올린 견고한 벽이었다. 그는 더 이상 돈 뒤에 숨을 수 없음을 깨달았다. 직접 마주해야만 했다. 강태환은 어제와 같은 차를 몰아 다시 그 지옥 같은 골목으로 향했다. 밤의 어둠에 가려졌던 비참함은 대낮의 햇살 아래 더욱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그는 차에서 내려 어제 서연이 사라졌던 문 앞에 섰다.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무겁게 손을 들어 문을 두드렸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경계심 가득한 서연의 얼굴이 나타났다. 그를 보자 그녀의 표정은 순식간에 차갑게 얼어붙었다. 여긴 어쩐 일이죠? 볼 일 없으니 돌아가세요. 그녀는 문을 닫으려 했다. 강태환은 급하게 문을 잡았다. 얘기 좀 해. 제발. 그의 목소리는 그 자신도 놀랄 만큼 절박하게 갈라져 나왔다. 서연은 잠시 망설이는 듯 했지만 이내 체념한 듯 문에서 한 걸음 물러섰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어젯밤보다 더 선명하게 비참한 현실이 그의 눈을 파고들었다. 왜 보낸 걸 돌려보냈어? 돈이 필요 없다는 말은 아닐 텐데. 이건 자존심 문제가 아니야. 아이들을 생각해. 애들이 저렇게 말라가고 있는데 아비로서 이 정도도 못해줘? 강태환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논리로 그녀를 설득하려 했다. 하지만 그의 말은 서연의 가슴에 불을 지폈다. 그녀의 눈에 이슬이 맺히는가 싶더니 이내 분노의 불꽃이 타올랐다. 아이들을 생각하라고. 당신이 감히 그 말을 입에 담아. 지난 5년 동안 당신은 어디 있었는데. 민준이가 폐렴으로 죽을 고비를 넘길 때, 하유리가 영양실조로 쓰러졌을 때, 당신은 어디서 뭘 하고 있었냐고. 그녀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다. 수년간 억눌러왔던 모든 고통과 원망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다. 그녀의 울분은 멈추지 않았다. 돈. 그래, 당신 돈 많지. 돈으로 세상을 다 살 수 있다고 믿겠지. 하지만 당신 돈은 내 상처를 치료할 수 없어. 아이들이 아빠를 그리워하며 울던 수많은 밤들을 지울 수 없다고.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 알아? 운이 없어서? 아니, 난 싸웠어. 닥치는 대로 일했어. 그런데 이상했어. 겨우 괜찮은 직장을 구하면 회사에 갑자기 세무조사가 들어오고 내가 제일 먼저 잘렸어. 살만한 집을 구하면 집주인이 갑자기 말을 바꾸고 우릴 내쫓았어. 마치 보이지 않는 유령이 내 뒤를 쫓아다니면서 내 모든 걸 망가뜨리는 것 같았다고. 그런데 당신은 이제 와서 돈 몇 푼으로 이 모든 걸 없었던 일로 하려고 해. 당신 양심이나 편해지려고. 서연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 되어 강태환의 심장에 박혔다. 보이지 않는 유령. 그 말은 그의 머릿속에 있던 막연한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어 놓았다. 이것은
단순한 불운이 아니었다. 명백한 의도를 가진 자의 잔인한 공격이었다. 그는 서연의 고통을, 그녀가 홀로 감당해야 했던 싸움의 무게를 이제야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미안하다는 말조차 꺼낼 수 없었다. 그의 모든 논리와 이성은 그녀의 진실한 고통 앞에서 산산이 부서졌다. 그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그녀의 절규를 온몸으로 받아낼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더 이상 울지 않았다. 눈물은 이미 오래전에 말라버린 듯 했다. 그녀의 눈에는 오직 깊은 피로와 체념만이 남아있었다. 나가줘. 그리고 다시는 찾아오지 마. 우린 당신 도움 없이도 살 수 있어. 그는 쫓겨나듯 그 집에서 나왔다. 차가운 골목에 다시 혼자 남겨졌다. 하지만 어젯밤과는 다른 감정이 그의 온몸을 지배했다. 슬픔과 후회는 여전했지만 그 위로 차가운 분노가 용암처럼 끓어오르기 시작했다. 서연의 말은 그에게 새로운 길을 제시했다. 가족을 되찾기 전에 먼저 그들을 지옥으로 밀어넣은 보이지 않는 유령을 사냥해야만 했다. 그 유령의 정체를 밝혀내고 그 대가를 100배, 1000배로 치르게 해야만 했다. 그것이 그가 아버지로서, 남자로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의 시작이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목표가 명확해졌다. 그는 적을 찾아내 파멸시킬 것이다. 아주 잔인하고 철저하게. 사무실로 돌아온 강태환은 마치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의 주변에는 누구도 감히 접근할 수 없는 냉기가 흘렀다. 그는 자신의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오직 최민석 실장의 보고만을 기다렸다. 해가 저물어 갈 무렵 최 실장이 굳은 표정으로 그의 사무실에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두꺼운 보고서 파일이 들려 있었다. 회장님, 초기 조사 결과입니다. 최 실장은 파일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강태환은 말없이 파일을 열었다. 그 안에는 지난 몇 년간 서연이 겪었던 모든 고난이 날짜별로 꼼꼼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그녀가 다녔던 회사들의 갑작스러운 경영난, 그녀에게 집을 임대했던 집주인들의 석연찮은 계약 파기, 그리고 결정적으로 강태환이 보냈던 양육비가 그의 계좌에서 빠져나간 직후 여러 개의 유령 회사를 거쳐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정교한 자금 흐름도까지 보고서의 모든 페이지가 서연의 말이 사실이었음을 증명하고 있었다. 이것은 우연히 만들어낼 수 있는 불행의 연쇄가 아니었다. 막대한 자금력과 정보력을 가진 조직이 개입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누군가가 철저한 계획해 오서연이라는 한 개인의 삶을 완벽하게 파괴하고 있었던 것이다. 강태환은 주먹을 불끈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가 배어 나왔지만 그는 고통을 느끼지 못했다. 그의 머릿속은 오직 한 가지 질문으로 가득 찼다. 도대체 누가 감히 나의 가족을 건드렸는가? 그는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다. 거기에는 최 실장이 조심스럽게 정리해놓은 용의 선상 리스트가 있었다. 여러 기업과 인물들의 이름이 나열되어 있었다. 강태환은 리스트를 천천히 훑어보았다. 그의 눈이 한 이름 위에서 멈췄다. 셀레스티얼 다이내믹스의 박진우 회장. 강태환과는 업계에서 가장 치열한 라이벌이자 공공연한 적이었다. 박진우는 사업 방식이 비열하고 무자비하기로 유명했지만 이렇게까지 개인적인 영역을 건드릴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 하지만 동기와 능력을 모두 갖춘 유일한 인물이기도 했다. 최근의 인수합병전에서 강태환에게 처참하게 패배한 직후 이 모든 불행이 서연에게 집중되기 시작했다는 시점도 맞아떨어졌다. 아직 확실한 증거는 없었다. 하지만 강태환의 직감은 그가 범인이라고 소리치고 있었다. 그는 보고서를 조용히 덮었다. 사무실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다. 최 실장은 숨죽인 채
강태환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잠시 후 강태환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갑고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분노는 모든 것을 태워버릴 만큼 뜨거웠다. 최 실장, 지금부터 퀀텀 리프의 모든 정보팀과 법무팀을 비상소집해. 목표는 단 하나다. 셀레스티얼 다이내믹스와 박진우. 그의 숨겨진 재산, 약점, 불법적인 거래 내역, 사생활까지. 그를 벌거벗길 수 있는 모든 것을 찾아내. 이것은 기업 간의 전쟁이 아니야. 이건 사냥이다. 강태환의 눈이 맹수처럼 번뜩였다. 후회의 눈물을 흘리던 억만장자는 이제 사라졌다. 그 자리에는 가족을 해친 원수를 찢어발기기 위해 깨어난 냉혹한 포식자만이 남아있었다. 퀀텀 리프타워의 가장 깊숙한 곳, 외부와 완벽하게 차단된 보안 회의실은 강태환의 전쟁지휘본부로 변해 있었다. 거대한 화이트보드에는 셀레스티얼 다이내믹스의 지배구조, 박진우 회장의 인맥, 그리고 지난 5년간의 사건들을 정리한 타임라인이 빽빽하게 그려져 있었다. 공기 중에는 팽팽한 긴장감과 쉴 새 없이 돌아가는 서버의 열기가 감돌았다. 강태환이 소집한 최고의 전문가들, 전직 국정원 요원 출신의 보안 분석가, 월스트리트에서 명성을 날렸던 금융 전문가, 그리고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천재 해커들, 이 밤낮 없이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기업 조사가 아니었다. 한 제국이 다른 제국을 무너뜨리기 위해 벌이는 보이지 않는 전쟁의 서막이었다. 초반의 조사는 안개 속을 걷는 것처럼 답답했다. 박진우는 교활한 맹수처럼 자신의 흔적을 철저히 지웠다. 그의 회사 재무제표는 회계적으로 완벽했고 표면적인 거래 내역에서는 그 어떤 불법의 증거도 찾을 수 없었다. 팀원들이 지쳐갈 무렵 강태환은 나지막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있는 것을 찾지 마. 없는 것을 찾아. 당연히 있어야 할 곳에 비어있는 고리를 찾아내. 박진우가 가장 숨기고 싶어 하는 것은 가장 평범한 얼굴을 하고 있을 거야. 그의 말은 팀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그들은 이제 데이터의 바다에서 작은 이상 징후, 논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미세한 공백을 찾기 시작했다. 첫 번째 돌파구는 금융팀에서 나왔다. 그들은 강태환의 양육비가 사라진 유령 회사들의 자금 흐름을 역추적하는 데 성공했다. 수백 개의 차명 계좌와 조세 피난처를 거친 자금의 종착지는 표면적으로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 보이는 합법적인 사모펀드 회사 이클립스 캐피탈이었다. 이 회사는 박진우와 그 어떤 연결고리도 없어 보였다. 하지만 강태환의 지시에 따라 분석팀이 이클립스 캐피탈의 모든 투자 내역을 분석한 결과 기이한 패턴이 발견되었다. 그들의 투자는 항상 셀레스티얼 다이내믹스가 M&A를 시도하거나 주가 조작이 의심되는 시점에 정확히 맞물려 움직이고 있었다. 이클립스 캐피탈은 박진우의 비밀 금고이자 그의 더러운 작전을 수행하는 그림자 부대였던 것이다. 이제 연결고리는 찾았지만 결정적인 증거, 즉 박진우가 직접 오서연을 공격하라고 지시했다는 증거가 필요했다. 데이터만으로는 부족했다. 강태환은 내부자의 증언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정보팀은 박진우에게 원한을 품고 쫓겨난 인물들의 리스트를 작성했다. 그중 한 이름이 강태환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박진우의 핵심 계열사에서 재무이사 CFO를 지내다 의문스럽게 해고된 윤태식. 그는 박진우의 비자금 조성을 돕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반기를 들려 했으나 오히려 횡령 혐의를 뒤집어쓰고 업계에서 매장당한 비운의 인물이었다. 그는 박진우의 치부를 가장 잘 알고 있을 사람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가장 깊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사람이기도 했다. 강태환은 직접 윤태식을 만나기로 결심했다. 만남은 철저한 보안 속에 인적이 드문 한적한 별장에서 이루어졌다. 초췌한 모습으로 나타난 윤태식은 극도의 경계심을 보였다.
강태환은 그를 위협하거나 회유하지 않았다. 대신 그가 수집한 자료들을 조용히 테이블 위에 늘어놓았다. 그 자료에는 윤태식이 어떻게 박진우의 함정에 빠졌는지, 그의 가족이 어떤 협박을 받았는지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윤 이사님, 이건 거래가 아닙니다. 이건 기회입니다. 당신의 명예를 더럽힌 자에게 복수하고 모든 것을 되찾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 강태환은 돈 대신 완벽한 법적 보호와 새로운 삶을 약속했다.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자신의 전처와 아이들이 박진우 때문에 어떤 고통을 겪었는지, 그 진심 어린 분노는 윤태식의 얼어붙은 마음을 움직였다. 마침내 윤태식은 입을 열었다. 그의 증언은 충격적이었다. 그는 이클립스 캐피탈이 박진우의 개인 비자금 통로임을 확인해 주었고, 그 자금이 정관계 로비와 경쟁사 와해 공작에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를 상세히 설명했다. 그리고 마침내 오서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 회장님께서 M&A에서 승리하신 직후였습니다. 박 회장은 분노에 차서 강태환이 가진 모든 것을 빼앗을 수 없다면 그가 버린 것이라도 짓밟아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강 회장님의 가장 아픈 부분을 건드리는 것이 최고의 복수라고 생각했습니다. 강 회장님이 보낸 돈으로 강 회장님의 가족을 파괴하는 잔인한 게임을 즐긴 겁니다. 윤태식은 떨리는 손으로 암호화된 USB 하나를 건널다. 박진우의 모든 비밀 거래가 담긴 원본 회계 장부였다. 전쟁 지휘본부로 돌아온 강태환은 해커팀에게 즉시 USB에 암호 해독을 지시했다. 몇 시간의 사투 끝에 마침내 파일이 열렸다. 그 안에는 박진우의 모든 범죄가 날짜별, 항목별로 꼼꼼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마침내 그 증거를 찾아냈다. 특별 프로젝트라는 항목 아래 오서연의 이름이 명시되어 있었다. 그녀를 감시한 사설 탐정에게 지불된 돈, 그녀를 해고하도록 기업을 압박하는 데 사용된 로비 자금 내역, 그리고 이 모든 작전을 총괄한 책임자의 이름까지. 이 프로젝트의 코드명은 소름 끼치게도 제왕의 눈물이었다. 박진우는 강태환이 무너져 내리며 눈물 흘리는 모습을 보기 위해 이 모든 짓을 벌인 것이다. 그것은 사업적인 경쟁이 아니었다. 한 인간의 영혼을 파괴하려는 악마의 게임이었다. 모든 조각이 맞춰졌다. 어둠 속에서 속삭여지던 이름, 박진우. 이제 그의 이름은 더 이상 의혹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는 명백한 원수였다. 강태환은 거대한 화이트보드 중앙에 붙어있는 박진우의 사진을 노려보았다. 사진 속에서 박진우는 오만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강태환은 조용히 붉은색 마커를 집어들어 박진우의 이름과 사진 위에 커다란 X자를 그었다. 그 행위에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었다. 그것은 사형 선고와도 같았다. 사무실 안의 모든 팀원들은 숨을 죽인 채 그를 지켜보았다. 그들은 자신들의 리더가 복수의 화신으로 변하는 순간을 목격하고 있었다. 그는 창가로 다가가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수많은 불빛들이 박진우가 세운 제국의 일부처럼 보였다. 하지만 강태환의 눈에는 그것들이 곧 무너져 내릴 모래성처럼 보일 뿐이었다. 그는 더 이상 분노하지 않았다. 그의 마음은 차갑고 고요한 진공 상태와 같았다. 모든 감정이 사라진 자리에는 오직 파괴라는 단 하나의 목표만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그는 반드시 박진우를 끌어내릴 것이다. 그의 제국을 잿더미로 만들고 그가 평생 쌓아 올린 모든 것을 빼앗고 그를 가장 깊고 어두운 절망의 나락으로 던져버릴 것이다. 자신의 가족이 겪었던 고통, 그 이상을 되돌려 줄 것이다. 강태환은 자리로 돌아와 인터폰을 들었다. 그의 목소리는 그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아 오히려 더 위협적으로 들렸다. 최 실장, 들어와. 잠시 후 굳은 표정에 최민석 실장이 들어왔다.
강태환은 그를 보며 나지막이 말했다. 이제 사냥감의 위치와 약점은 모두 파악됐다. 이제부터는 사냥 계획을 짠다. 한치의 오차도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아. 박진우가 자신이 무엇에 당하는지도 깨닫지 못할 만큼 완벽하고 잔인한 설계를 시작한다. 그의 선언과 함께 진짜 전쟁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차가운 정적이 회의실을 가득 메웠다. 어둠 속에서 속삭여지던 이름은 이제 명백한 심판의 대상이 되어 있었다. 강태환의 눈빛에서 후회의 흔적은 완전히 사라졌다. 그의 슬픔과 죄책감은 이제 차갑고 단단한 결정체로 변해 그의 심장 가장 깊은 곳에서 복수라는 이름의 엔진을 가동시키고 있었다. 전쟁 지휘본부는 더 이상 정보를 수집하는 곳이 아니었다. 이제는 적의 심장을 향해 비수를 꽂을 작전이 설계되는 가장 공격적인 두뇌들의 집합소였다. 강태환은 거대한 화이트보드 앞에 서 있었다. 그의 등 뒤로 그의 제국이 자랑하는 최고의 전략가들이 숨죽인 채 그의 입이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상처 입은 아버지가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군대를 이끌고 적진으로 향하는 냉혹한 장군이었다. 그는 화이트보드에 거대한 세 개의 화살표를 그렸다. 각각의 화살표는 박진우의 제국을 향하고 있었다. 우리의 전쟁은 세 개의 전선에서 동시에 이루어진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회의실 전체를 압도했다. 첫 번째, 자금줄을 차단한다. 박진우의 힘은 이클립스 캐피탈에서 나온다. 우리는 윤태식에게서 받은 회계 장부를 이용해 그들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역으로 이용할 것이다. 익명의 세력을 가장해 그들이 투자한 주식에 대한 공매도 압력을 넣고 가짜 투자 정보를 흘려 그들의 자원을 소모시킨다. 박진우가 눈치채지 못하게 그의 비밀 금고를 서서히 말려 죽이는 것이다. 두 번째, 정치적 고립이다. 박진우는 부패한 정치인들의 비호 아래 성장했다. 우리는 그의 로비 장부를 이용해 언론과 야당에 익명으로 정보를 흘린다. 단, 직접적인 증거가 아닌 의혹을 증폭시키는 방식으로. 박진우의 동맹들이 그를 구제불능의 짐으로 여기고 스스로 손을 끊게 만들어야 한다. 그의 방패를 하나씩 벗겨내 발가벗기는 작업이다. 강태환은 마지막 화살표를 가리켰다. 세 번째, 내부 붕괴를 유도한다. 셀레스티얼 다이내믹스의 핵심 기술과 프로젝트를 분석해 우리 퀀텀 리프가 압도적인 성능의 대체 기술을 시장에 갑자기 공개한다. 그들의 주력 사업을 뿌리부터 흔들어 투자자들을 공황 상태에 빠뜨리는 것이다. 동시에 그들의 핵심 인재들을 파격적인 조건으로 영입해 내부에서부터 무너지게 만든다. 그의 계획은 잔인할 정도로 정교하고 치밀했다. 그것은 단순히 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적이 가진 모든 것을 빼앗고 존재 자체를 지워버리려는 완벽한 파괴의 청사진이었다. 팀원들은 그의 냉철함과 전략적 깊이에 전율했다. 이것이 바로 강태환이 맨손으로 퀀텀 리프라는 제국을 건설할 수 있었던 이유였다. 그의 천재적인 전략과 기질이 이제는 한 남자를 파멸시키기 위해 총동원되고 있었다. 회의가 끝난 후 거대한 기계에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듯 퀀텀 리프의 모든 부서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보이지 않는 전쟁이 시작된 것이다. 하지만 이 거대한 복수극을 지휘하는 동안에도 강태환의 마음 한편에는 늘 낡은 반지하의 풍경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같은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다. 복수에 눈이 멀어 또다시 가족을 외면할 수는 없었다. 그는 서연이 자신의 직접적인 도움을 거부할 것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였다. 그래서 다른 방법을 택했다. 그는 지역사회복지센터에 거액을 익명으로 기부했다. 그 조건은 단 하나, 서연과 아이들이 사는 동네의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최우선으로 최고의 식료품과 생필품을 지원해달라는 것이었다. 또한 아이들의 학교에는 독지가의 후원이라는 이름으로
낡은 시설을 교체하고 아이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교재와 학용품을 제공하게 했다. 그것은 계산된 행동이었지만 그 밑바탕에는 서툰 진심이 깔려 있었다. 그는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은 채 그저 멀리서 그들의 삶이 조금이라도 나아지기를 바랐다. 그것은 그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속죄였다. 밤늦게 전쟁지휘본부에서 집으로 돌아올 때면 그는 차를 돌려 아이들의 동네를 멀리서 맴돌곤 했다. 불 꺼진 반지하 창문을 보며 그는 아이들이 오늘은 배고프지 않았기를, 서연이 오늘은 조금이라도 편히 잠들었기를 기도했다. 이러한 행동들이 그의 복수심을 더욱 불타오르게 만들었다. 그가 파괴하려는 박진호는 단순히 사업적 라이벌이 아니었다. 그는 바로 저 작은 창문 안에 소박한 행복마저 짓밟아버린 악마였기 때문이다. 계획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실행되었다. 월스트리트의 퀀텀 리프 비밀 트레이딩 팀은 이클립스 캐피탈이 대규모 투자를 감행한 바이오 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리포트를 익명으로 유포하고 동시에 엄청난 규모의 공매도를 실행했다. 주가는 폭락했고 이클립스 캐피탈은 단 며칠 만에 수천억 원의 손실을 입었다. 박진우는 시장의 변덕으로 인한 단순한 투자 실패라고 생각했다. 그 배후에 강태환의 칼날이 숨어 있다는 것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 동시에 한 인터넷 언론사에서 박진우의 오랜 정치적 후원자였던 국회의원의 비리 의혹에 대한 짧은 기사가 터져 나왔다. 기사는 곧 묻혔지만 정치권 내부에서는 박진우와의 관계를 의심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그의 방패에 첫 번째 균열이 생기는 순간이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세계 최대의 기술 박람회 개막을 며칠 앞두고 퀀텀 리프는 셀레스티얼 다이내믹스가 사활을 걸고 개발해온 차세대 배터리 기술보다 월등한 성능의 신기술을 기습적으로 발표했다. 토르 프로젝트라고 명명된 이 신기술의 발표는 시장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고 셀레스티얼 다이내믹스의 주가는 수직으로 곤두박질 쳤다. 투자자들은 동요했고 내부에서는 리더십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박진호는 이 모든 것이 강태환의 소행이라고 의심했지만 증거가 없었다. 퀀텀 리프의 기술 발표는 정상적인 경영 활동이었고 주가 폭락은 시장의 논리일 뿐이었다. 그는 보이지 않는 적에게 사방에서 얻어맞고 있었지만 그 적의 실체를 파악할 수 없어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었다. 그는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자신이 상대하고 있는 것이 단순한 경쟁사가 아니라 모든 것을 잃었던 한 남자의 모든 것을 건 복수라는 사실을. 그의 오만함은 그의 눈을 멀게 했고 그는 강태환이라는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린 대가가 얼마나 끔찍한지를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여전히 강태환을 돈과 성공에만 미친 감정 없는 기계로 얕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그가 저지른 가장 치명적인 실수가 될 것이었다. 늦은 밤 강태환은 지휘본부에 홀로 남아 진행 상황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거대한 스크린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모든 것이 그의 청사진대로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그는 스크린 한쪽에 떠있는 작은 위성사진을 확대했다. 아이들의 학교 운동장이었다. 마침 학교 시간이었고 그는 두 아이가 친구들과 함께 웃으며 교문을 나서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몇 주 전 그가 처음 보았던 굶주리고 지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아이들의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고 발걸음은 가벼워 보였다. 그것은 그의 익명 기부가 만들어낸 작은 변화였다. 그 작은 변화가 강태환에게는 수조 원의 계약보다 더 큰 의미로 다가왔다. 그는 복수의 정당성을 그리고 자신이 나아가야 할 이유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복수의 청사진은 완성되었고 이제 그 설계도 위에 피의 색을 칠할 시간이었다. 박진우를 향한 폭풍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박진우 회장의 집무실은 폭풍 전야와도 같았다. 최고급 이탈리아산 대리석 책상 위에는 셀레스티얼 다이내믹스의 폭락한 주가, 그래프와
처참한 실적 보고서가 흩어져 있었다. 그는 방금 임원 한 명의 멱살을 잡고 소리를 지르다 지친 듯 의자에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그의 제국 곳곳에서 화재 경보가 울리고 있었다. 주력 사업은 퀀텀 리프의 기습적인 기술 발표로 좌초될 위기에 처했고, 비밀 금고였던 이클립스 캐피탈은 의문의 투자 실패로 막대한 손실을 입었다. 그는 본능적으로 이 모든 일의 배후에 강태환이 있음을 직감했다. 하지만 이해할 수 없었다. 이것은 그가 알던 일반적인 기업 전쟁의 수준을 넘어선 것이었다. 마치 거대한 그물이 사방에서 자신을 옥죄어 오는 듯한 불길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하지만 그의 오만함은 이 공격의 본질, 즉 한 남자의 모든 것을 건 복수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게 했다. 강태환은 박진우가 혼란에 빠진 틈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2단계 공격을 개시했다. 그의 팀은 박진우가 이클립스 캐피탈을 통해 수도권 외곽에 막대한 부지를 불법적으로 매입하려는 계획을 파악하고 있었다. 그 땅은 환경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었지만 박진우는 정치권의 로비를 통해 용도를 변경한 후 거대한 물류단지를 건설할 계획이었다. 강태환은 이 정보를 경쟁 관계에 있는 다른 건설사와 환경단체에 동시에 그리고 철저히 익명으로 흘렸다. 결과는 파멸적이었다. 언론의 스포트라이트가 쏟아지고 환경단체에 격렬한 시위가 벌어졌으며 정치권은 서둘러 꼬리를 잘랐다. 박진우의 거대한 프로젝트는 공중분해되었고 이미 투입된 수천억 원의 비자금은 공중에 떠버렸다. 그의 비밀 금고는 이제 단순한 손실을 넘어 유동성 위기라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다. 박진우의 갑옷에 선명하고 깊은 첫 번째 균열이 생긴 것이다. 궁지에 몰린 맹수는 이성을 잃는 법이다. 전략적으로 완벽하게 패배한 박진우는 가장 원시적이고 폭력적인 방법으로 방역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뒷세계와 연결된 악명 높은 보안업체를 고용했다. 그들의 임무는 퀀텀 리프의 핵심 임원들을 위협하고 부품을 운송하는 물류 차량을 습격해 공급망에 차질을 빚게 하는 것이었다. 그는 강태환에게 공포를 심어주면 이 미친 공격을 멈출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것은 거대한 체스판 위에서 혼자 장기말을 두는 어리석은 수였다. 강태환은 이미 오래전부터 박진우의 이런 야만적인 수를 예측하고 있었다. 퀀텀 리프의 보안팀은 평범한 경비원들이 아니었다. 전직 특수부대 출신의 최정예 요원들로 구성된 강태환의 보이지 않는 군대였다. 결과는 일방적인 사냥이었다. 퀀텀 리프의 임원들에게 접근하려던 괴한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물류 차량을 습격하려던 자들은 미리 설치된 함정에 빠져 속수무책으로 제압당했다. 강태환의 보안팀은 폭력을 폭력으로 갚지 않았다. 대신 그 모든 과정을 고성능 카메라로 녹화하고 제압된 괴한 중 한 명에게서 배우가 누구인지에 대한 자백을 받아냈다. 박진우의 조잡한 공격은 강태환에게 그가 그토록 원했던 것, 즉 박진우를 범죄 행위와 직접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물증을 스스로 가져다준 셈이 되었다. 그는 강태환의 손에 자신의 목을 조를 밧줄을 쥐어준 것이다. 이로써 갑옷의 균열은 더 이상 메울 수 없을 정도로 깊게 벌어졌다. 거대한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강태환은 개인적인 전선을 잊지 않았다. 그는 최 실장을 통해 아들 민준이가 국가대표 축구선수인 송기훈의 열렬한 팬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는 자신의 인맥을 총동원해 송기훈 선수가 민준이의 학교에 깜짝 방문하여 일일 축구 교실을 열도록 주선했다. 그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보안팀이 학교 근처에 설치한 드론이 보내오는 실시간 영상을 숨죽인 채 지켜보았다. 자신의 영웅을 만나 흥분을 감추지 못하는 아들의 모습, 사인을 받고 함께 공을 차며 세상을 다 가진 듯 환하게 웃는 그 표정을 보며 강태환은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감정을 느꼈다.
아들에게 세상 모든 것을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서도 아직은 아빠로서 직접 줄 수 없다는 현실이 아팠다. 하지만 동시에 진정한 아버지의 역할은 자신의 만족이 아닌 아이의 행복에 있음을 어렴풋이 깨닫고 있었다. 그날 저녁 서연은 아들 민준에게서 하루 종일 있었던 일을 들었다. 자신의 영웅을 만난 흥분이 채 가시지 않은 아들의 들뜬 목소리를 들으며 그녀는 함께 기뻐해 주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작은 의문이 싹 텄다. 얼마 전부터 동네 복지센터의 지원이 눈에 띄게 좋아진 것, 그리고 오늘 갑자기 세계적인 스포츠 스타가 이 작은 동네 학교에 찾아온 것,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우연일까? 그녀의 머릿속에 강태환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설마 아니야.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생각을 지워버렸다. 그 냉혈하니 이런 섬세한 배려를 할 리 없다고 그녀는 스스로를 다독였다. 하지만 한번 피어난 의심의 씨앗은 쉽사리 사라지지 않고 그녀의 마음속에 작은 파문을 일으키고 있었다. 늦은 밤 강태환은 자신의 보안팀장으로부터 박진우의 공격과 그 결과에 대한 최종 보고를 받았다. 보고서에는 제압된 괴한들의 선명한 사진과 배후로 박진우를 지목하는 자백 영상이 첨부되어 있었다. 그는 영상을 말없이 끝까지 시청했다. 영상이 끝나자 그의 입가에 처음으로 차가운 미소가 어렸다. 그것은 승자의 미소라기보다는 사냥감이 스스로 함정에 걸려든 것을 확인한 사냥꾼의 미소였다. 최 실장, 박진우가 평정심을 잃었군. 강태환이 나지막이 말했다.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어. 우리가 이 일을 더 쉽게 만들어주고 있군. 증거를 정리해. 경찰에 넘기진 않을 거야. 이 증거는 박진우가 법보다 더 두려워하는 그자에게 보낼 걸세. 그의 말은 다음 단계에 더욱 잔인한 복수가 시작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었다. 강태환이 말한 박진우가 법보다 더 두려워하는 인물은 검사나 정치인이 아니었다. 그는 바로 셀레스티얼 그룹의 창업주이자 박진우의 아버지 박만철 명예회장이었다. 박만철은 비록 지금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있었지만 그룹 내에서는 여전히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상징적인 존재였다. 그는 아들인 박진우의 비열한 사업 방식에 대해 늘 불만을 품고 있었으며 무엇보다 가문의 명예를 더럽히는 것을 병적으로 싫어하는 구시대의 거인이었다. 강태환은 박진우의 폭력배 고용 증거를 법이 아닌 그의 아버지에게 익명으로 보냈다. 그것은 박진우의 제국을 외부가 아닌 가장 견고해야 할 내부에서부터 그의 핏줄로부터 무너뜨리기 위한 가장 교활하고 효과적인 한 수였다. 소포를 받아본 박만철 회장은 경악과 분노로 온몸을 떨었다. 아들이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비열한 짓을 한다는 것은 어렴풋이 알고 있었지만 뒷골목 양아치들이나 동원하는 수준까지 타락했을 줄은 몰랐다. 그는 당장 박진우를 자신의 자택으로 호출했다. 그날 밤 박진우의 인생에서 가장 치욕스러운 시간이 펼쳐졌다. 아버지는 증거 자료들을 그의 얼굴에 집어던지며 네가 셀레스티얼의 이름을 걸고 고작 이런 깡패짓이나 하라고 내가 회사를 물려준 줄 아느냐? 곤 노성을 질렀다. 박진우는 변명하려 했지만 아버지의 분노 앞에서 그는 그저 죄인일 뿐이었다. 이 사건으로 부자 사이의 신뢰는 완전히 금이 갔다. 더 중요한 것은 박진우가 극심한 편집증에 시달리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내부의 배신자가 없다면 이 정보가 아버지에게 들어갈 리가 없었다. 그는 자신의 주변 모든 사람을 의심의 눈초리로 보기 시작했다. 강태환이 심어놓은 불신의 씨앗이 그의 제국 심장부에서 싹을 틔우기 시작한 것이다. 아버지와의 불화로 심리적인 타격을 입은 박진우를 뒤로하고 강태환의 팀은 다음 목표물을 향해 움직였다. 이제는 제국을 지탱하는 기둥을 하나씩 뽑아낼 차례였다. 그들의 목표는 셀레스티얼의 핵심 인재들이었다. 단순히 돈으로 매수하는 것이 아니었다.
박진우의 폭정과 비리 때문에 자신의 재능을 썩히고 있거나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는 유능한 인재들을 구출하는 것이 작전의 핵심이었다. 그 첫 번째 대상은 차세대 배터리 기술을 개발한 천재 연구원 이수진 박사였다. 그녀는 자신의 인생을 바친 연구가 퀀텀 리프에 의해 물거품이 된 것에 대해 좌절하고 있었지만 동시에 성과에 눈이 멀어 안전성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상용화를 밀어붙이는 박진우의 경영 방식에 깊은 회의감을 느끼고 있었다. 최민석 실장이 비밀리에 이수진 박사와 접촉했다. 그는 그녀에게 돈이나 더 좋은 직위를 제안하지 않았다. 대신 충격적인 진실을 담은 자료를 보여주었다. 박진우가 그녀의 기술을 이용해 경쟁사를 함정에 빠뜨리려다 실패한 정황, 그리고 더 나아가 현재 셀레스티얼이 판매 중인 일부 제품에 치명적인 안전 결함이 있음을 알고도 그가 로비를 통해 안전 검사를 통과시키고 출시를 강행했다는 증거였다. 이수진 박사는 경악했다. 자신의 기술이 사람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흉기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에 과학자로서의 양심이 흔들렸다. 최 실장은 그때 마지막 카드를 꺼냈다. 퀀텀 리프는 이 박사님께 단순한 직책이 아닌 완전한 독립성과 무제한의 예산을 보장하는 새로운 연구소를 만들어 드릴 것을 약속합니다. 박진우의 탐욕이 아닌 박사님의 비전을 실현할 수 있는 곳으로 오십시오. 그것은 거부할 수 없는 제안이었다. 며칠 후 이수진 박사는 퀀텀 리프로의 이직을 결심했다. 그리고 그녀는 떠나기 전 강태환에게 결정적인 선물을 안겨주었다. 그것은 박진우가 제품의 안전 결함을 인지하고도 이를 은폐하라고 지시한 내부 이메일과 조작된 실험 데이터 원본, 그리고 안전검사 담당 공무원에게 뇌물을 건넨 내역이 담긴 비밀 장부였다. 이것은 단순한 비리를 넘어 수많은 소비자들의 생명을 담보로 한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의 증거였다. 박진우의 목에 걸린 밧줄은 이제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팽팽하게 조여졌다. 이제 강태환이 밧줄을 당기기만 하면 모든 것이 끝나는 상황이었다. 박진우를 둘러싼 그물은 빠르게 좁혀지고 있었다. 비밀 자금줄은 말라붙었고 정치적 방패막이 되어주던 의원들은 그를 피하기 시작했다. 가장 믿었던 아버지마저 등을 돌렸고 이제는 제국의 미래를 책임질 핵심 인재마저 그의 범죄 증거를 들고 적의 품으로 떠나버렸다. 그는 완전히 고립되었다. 그의 제국은 내부에서부터 썩어 문드러지며 붕괴의 소리를 내고 있었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지르며 남아있는 부하들을 닥달했지만 이미 그의 주변에는 무능한 아첨꾼들 외에는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는 점점 더 조급해졌고 실수를 연발했다. 그리고 그의 모든 실수는 강태환의 지휘본부 스크린에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있었다. 어느 날 오후 박진우는 자신의 책상 위에 놓인 한 장의 종이를 보고 온몸이 굳어버렸다. 이수진 박사의 사직서였다. 그리고 거의 동시에 그의 비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박만철 명예회장으로부터 긴급 가족회의 소집 통보가 왔다고 보고했다. 안건은 박진우 회장의 경영자질에 대한 재평가였다. 박진우는 텅 빈 집무실을 둘러보았다. 한때 세상을 다 가진 듯 위용을 뽐내던 공간은 이제 그를 가두는 거대한 감옥처럼 느껴졌다. 그는 혼자였다. 모두에게 버림받고 보이지 않는 적에게 사지가 묶인 채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다. 그 순간 맞은편 퀀텀 리프타워의 펜트하우스에서 누군가가 블라인드를 내리는 것이 보였다. 마치 사냥을 끝낸 사냥꾼이 조용히 막을 내리는 듯한 움직임이었다. 심판의 시간이 다가왔음을 알리는 불길한 신호였다. 심판의 날을 위한 무대는 대한민국 경제계의 가장 화려한 행사인 한국경제 리더십 서밋으로 정해졌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날 박진우는 21세기 기업 윤리와 사회적 책임이라는 주제로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었다. 사면촉에 몰린 그에게 이 연설은 자신의 건재함을 과시하고
모든 의혹을 정면 돌파하려는 마지막 발악과도 같았다. 그는 자신의 추락을 막기 위해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어리석음을 택했다. 한편 강태환은 서밋 현장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전쟁 지휘 본부에서 수십 개의 모니터를 통해 생중계되는 현장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모든 준비는 끝났다. 그는 또한 최 실장을 통해 서연에게 익명으로 최고급 태블릿 PC 한 대를 보냈다. 그 안에는 서밋 생중계 링크와 함께 당신이 알아야 할 진실이라는 짧은 메시지만이 담겨 있었다. 박진우는 애써 태연한 표정을 지으며 연단에 올랐다. 그의 얼굴은 화장으로 가렸지만 극도의 불안감으로 인한 경련까지는 숨기지 못했다. 그는 준비된 원고를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투명 경영, 공정 경쟁, 사회 환원. 그의 입에서 나오는 위선적인 단어들이 행사장을 가득 메웠고 전국의 TV와 인터넷을 통해 생중계되었다. 강태환은 그의 연설을 무표정하게 지켜보다 그가 기업의 가장 중요한 자산은 신뢰라고 말하는 순간 마우스 버튼을 클릭했다. 그 순간 박진우의 등 뒤에 있던 거대한 스크린이 섬광처럼 번쩍이더니 그의 연설 화면이 암전되었다. 행사장에 잠시 소란이 일었다. 기술적인 문제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스크린은 다시 켜졌다. 그 위로 나타난 것은 박진우의 연설 자료가 아니었다. 어두운 취조실을 배경으로 강태환의 보안팀에 잡혔던 폭력배가 떨리는 목소리로 박진우에게서 돈을 받고 퀀텀 리프 임원을 위협하라고 지시받았다고 자백하는 영상이었다. 행사장은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영상은 곧바로 이클립스 캐피탈의 비밀 계좌에서 여러 정치인에게 거액의 뇌물이 흘러들어간 내역을 보여주는 은행 기록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마침내 이수진 박사가 제공한 결정적인 증거가 화면을 가득 채웠다. 안전성 문제 보고 즉시 출시 보류 요망이라는 이 박사의 이메일 바로 아래 문제없으니 그대로 진행. 책임은 내가 진다. 라는 박진우의 지시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그리고 그 이메일 옆으로는 셀레스티얼 제품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끔찍한 사고 현장 사진들이 연이어 나타났다. 행사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기자들의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지고 곳곳에서 고성과 비명이 터져 나왔다. 박진우는 무대 위에서 유령이라도 본 사람처럼 새하얗게 질린 채 굳어 있었다. 그의 위선적인 가면은 산산조각 났고 그 아래에 숨겨져 있던 추악하고 탐욕스러운 민낯이 온 세상에 드러났다. 영상의 마지막은 이 모든 잔인한 게임의 동기를 증명하는 한 단어로 마무리되었다. 화면 중앙에 거대한 글씨로 나타난 프로젝트 코드명. 제왕의 눈물. 강태환을 무너뜨리기 위해 그의 가족을 제물로 삼았던 악마의 계획이 만천에 공개되는 순간이었다. 박진우는 무언가 변명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의 제국은, 그의 인생은 바로 그 무대 위에서 공개적으로 처형당하고 있었다. 혼란이 극에 달했을 때 대한민국 모든 증권사 단말기에 긴급 속보가 떴다. 셀레스티얼 다이내믹스, 적대적 M&A 시도 발생. 스캔들로 인한 주가 폭락을 틈타 정체불명의 해외 자본이 셀레스티얼의 주식을 대량으로 매집하기 시작한 것이다. 물론 그 배우는 강태환이었다. 그는 박진우의 명예를 짓밟는 동시에 그의 제국 자체를 통째로 삼켜버리는 완벽한 체스판을 설계했던 것이다. 명예, 부권력. 박진우가 가졌던 모든 것이 단 몇 분 만에 잿더미로 변하고 있었다. 비틀거리며 무대에서 내려온 박진우를 맞이한 것은 그의 비서가 아닌 방송을 보고 긴급 출동한 검찰 수사관들이었다. 강태환의 법무팀이 방송과 동시에 모든 증거자료 원본을 검찰에 제출했던 것이다. 카메라 플래시 세례 속에서 그는 현장에서 긴급 체포되었다. 대한민국 재계 서열 수위의 거인이 가장 화려한 무대 위에서 가장 비참한 죄수로 전락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같은 시각 퀀텀 리프의 전쟁 지휘 본부 안은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다. 팀원들은 환호하지 않았다. 그들은 스크린 속에서 수갑을 차고 끌려가는 박진우의 모습을 조용히 지켜볼 뿐이었다. 길고 길었던 전쟁의 끝이었다. 강태환은 텅 빈 눈으로 그 광경을 바라보다 조용히 메인 스크린의 전원을 껐다. 끝났다. 그의 나지막한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복수는 끝났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승리의 쾌감 대신 깊고 공허한 피로감만이 남아 있었다. 한편 넓고 좁은 반지하 방 안에서 서연은 태블릿 PC 화면을 보며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지난 수년간 자신을 짓눌렀던 모든 고통의 이유를 그녀는 이제야 알게 되었다. 자신이 무능해서 운이 없어서 겪었던 불행이 아니었다. 그녀는 거대한 아기의 희생양이었다. 그 진실은 그녀의 어깨를 짓누르던 수만 톤의 무게를 단번에 덜어주는 것 같았다. 눈물은 슬픔이 아닌 해방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옆에서 곤히 잠든 아이들의 얼굴을 가만히 쓸어보았다. 그리고 수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의 지친 눈에 희미한 희망의 빛이 감돌기 시작했다. 길고 어두웠던 터널의 끝이 아주 멀리서나마 보이기 시작한 것 같았다. 박진우의 제국은 하룻밤 사이에 몰락했다. 대한민국 경제는 셀레스티얼 스캔들로 인해 한동안 거대한 혼란에 휩싸였다. 강태환은 계획대로 셀레스티얼 다이내믹스의 경영권을 성공적으로 인수했다. 하지만 그는 승자의 자리에 앉지 않았다. 그는 회사를 직접 경영하는 대신 업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전문 경영인을 CEO로 임명하고 단 한 가지만을 지시했다. 회사를 정상화시키고 박진우의 범죄로 인해 피해를 본 모든 소비자들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시오. 그의 전쟁은 끝났다. 그는 더 이상 복수나 사업 확장에 관심이 없었다. 그는 조용히 전쟁 지휘 본부를 해체했고 그의 제국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다. 하지만 강태환 자신은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었다. 그는 다시 서연의 집을 찾았다. 이번에는 그의 손에 돈이나 화려한 선물이 들려있지 않았다. 그는 그저 평범한 남자의 모습으로 모든 것을 잃었던 한 여자의 문 앞에 섰다. 문을 열어준 서연의 얼굴에는 더 이상 원망이나 경멸이 서려 있지 않았다. 그 자리에는 복잡하고 깊은 감정이 담긴 지친 고요함이 있었다. 그들은 낡은 방 안에서 마주 앉았다. 서연이 먼저 침묵을 깼다. 왜 이렇게까지 한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강태환은 그녀의 눈을 피하지 않고 솔직하게 대답했다. 처음부터 내 잘못이었으니까. 내가 당신과 아이들을 버렸고 내 무관심이 박진우 같은 하이에나가 당신들을 공격할 빌미를 제공했어. 이건 영웅 노름이 아니었어. 내가 만든 재앙을 내 손으로 수습한 것뿐이야. 그의 꾸밈 없는 고백은 그 어떤 변명보다 더 깊은 울림을 주었다. 두 사람 사이에 놓여있던 수년간의 얼음벽에 마침내 첫 번째 균열이 생기는 순간이었다. 화해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강태환은 그것을 알고 있었고 서두르지 않았다. 그는 그들을 호화로운 저택으로 이사가라고 강요하지 않았다. 대신 아이들의 학교와 가깝고 안전한 동네에 있는 햇볕이 잘 드는 평범한 아파트를 구해주었다. 그는 아이들에게 비싼 장난감을 사주지 않았다. 대신 민준이의 주말 축구 시합에 찾아가 멀리 관중석에 앉아 조용히 아들의 모든 움직임을 지켜보았다. 그는 딸 하유리가 그림 그리기를 좋아한다는 것을 알고 최신형 태블릿이 아닌 평범한 스케치북과 색연필 한 세트를 선물했다. 그는 더 이상 제공자가 아닌 참석자가 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다. 돈으로 시간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시간을 기꺼이 내어주는 법을. 어느 늦은 밤 하유리가 갑자기 열이 심하게 올랐다. 과거 같았으면 서연 혼자 발을 동동 구르며
절망적인 밤을 보냈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그녀의 전화 한 통에 강태환은 30분도 안 되어 달려왔다. 그는 묵묵히 아이를 업고 병원 응급실로 향했고 밤새 곁을 지키며 간호했다. 그는 거창하고 영웅적인 일을 한 것이 아니었다. 그저 평범한 아빠라면 누구나 했을 법한 일을 했을 뿐이다. 하지만 링거를 맞는 딸의 작은 손을 꼭 잡고 있는 그의 넓은 등을 바라보며 서연은 박진우의 제국을 무너뜨렸을 때보다 더 큰 감동과 안도감을 느꼈다. 그는 이제 억만장자 강태환이 아닌 하유리의 아빠로 그 자리에 있었다. 그것은 아주 작지만 가장 의미 있는 변화였다. 서연 역시 변하기 시작했다. 그녀를 짓누르던 억울함과 패배감이 사라지자 그녀는 잃어버렸던 자신의 모습을 되찾기 시작했다. 그녀는 강태환의 부에 기대어 사는 것을 단호히 거부했다. 대신 그의 도움을 받아 작은 대출을 받아 오랫동안 꿈꿔왔던 작은 꽃집을 열었다. 그녀는 매일 새벽 꽃시장에 나가 가장 싱싱한 꽃들을 떼어왔고 서툰 솜씨로나마 정성껏 꽃다발을 만들었다. 가게는 작았지만 그곳은 온전히 그녀 자신의 공간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비극의 희생자나 억만장자의 전처가 아닌 플로리스트 오서연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다. 그 모습은 강태환에게 그가 진정으로 되찾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었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계절이 바뀌고 아이들은 키가 한 뼘 더 자랐다. 어느 화창한 주말 오후 한적한 공원의 풍경은 평화로웠다. 민준이와 하유리는 다른 아이들과 어울려 웃고 떠들며 자전거를 타고 있었다. 조금 떨어진 벤치에 강태환과 서연이 나란히 앉아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들은 더 이상 어색한 연인이나 원망 섞인 부부가 아니었다. 아이들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편안하고 든든한 동반자였다. 그들은 아이들의 학교 생활에 대해 새로 생긴 버릇에 대해 이야기하며 잔잔한 미소를 나누었다. 강태환은 지난 1년간 남편의 자리는 아니지만 아버지의 자리는 되찾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고 서연은 그 노력을 묵묵히 인정해 주었다. 강태환은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문득 생각에 잠겼다. 한때 그는 자신의 부가 은행 계좌의 숫자와 빌딩의 높이에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알았다. 진정한 부는 숫자로 측정할 수 없는 바로 지금 이 순간의 평화라는 것을. 아이들의 행복한 웃음소리, 그리고 자신을 바라보는 서연의 눈에 담긴 존중과 신뢰. 그것이 그가 평생을 바쳐 얻은 그 어떤 성공보다도 값지다는 것을.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었던 후회는 이제 사라지지 않는 흉터처럼 남아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고통의 원천이 아니었다. 그의 오만했던 과거를 잊지 않게 하는 겸손의 증표이자 모든 것을 되찾을 기회를 준 고마운 채찍질이었다. 억만장자는 눈물을 통해 마침내 한 사람의 인간이 되는 법을 배웠다.